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불효쟁이라는 필명을 쓰는 한 블로거의 글이거든요. 네, 아주 흥미로운 글이죠. 사회의 주요 기관들을 양심의 원리라는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교, 행정부, 언론, 기업 같은 조직들을요. 깨어있음이나 성실, 심지어 사랑 같은 그런 가치랑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특한 분류 체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요. 이 새로운 렌즈로 우리 사회를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주는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원리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리가 깨어있음입니다. 작성자는 이 원리를 종교와 철학에 연결을 했어요. 이 기관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지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설명인데 이건 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류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 제 생각에는요. 바로 그 깨어있음이 가장 첫 번째 원리로 등장한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보통 사회를 분석할 때 경제 구조나 정치 제도 같은 하드웨어부터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이 모델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즉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이 거대한 집이 튼튼하려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종교나 철학이 단순히 개인의 해탈이나 지적 유희가 아니고요.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아주 필수적인 인프라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사회의 건강성을 재는 첫 번째 지표가 GDP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깨어있음 수준이다. 와, 정말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네요.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롭죠. 자, 그럼 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깨어있음으로 다졌다고 치고요. 그럼 이 사회가 매일매일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힘은 뭘까요? 여기서 작성자가 두 번째 원리, 성실을 꺼내들고 이걸 행정부와 연결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행정부 하면 권력이나 규제 같은 단어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성실이라니 굉장히 의외였어요. 바로 그 의외성이 이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본질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권위가 아니라면요? 사회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기능으로 재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매일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수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쓰레기가 수거되고 도로가 관리되는 것들이요. 그 거대하고 꾸준한 시스템의 작동, 그것을 성실이라는 가치로 딱 포착한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화려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냥 그 존재를 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꾸준함, 그게 미덕이라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마치 공기처럼요. 너무 당연해서 평소에 못 느끼지만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성실의 원리가 구현된 행정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최고의 행정부는 뉴스에 잘 안 나오는 행정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원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걸 언론과 연결했어요. 언론이 사회 문제를 밝히고 공론화해서 사회가 퇴보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설명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역할이기는 하죠. 근데 솔직히 요즘 현실을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오히려 언론이 사회 갈등을 막 부추기거나 특정 입장을 강요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모델이 더 흥미로워지는 거거든요. 더 흥미로워진다니요? 이 모델은 현실의 언론이 이렇다라고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언론의 존재 이유, 마땅히 추구해야 할 본질이 바로 지혜라고 규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이상형을 제시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실 비판을 위한 잣대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은 과연 사회의 집단적 지혜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모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의제를 가려내고 사회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는 기능, 사회가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거기서부터 배우게 하는 것,
그 과정을 이끄는 게 바로 지혜의 구현이라는 거죠. 사회의 눈과 귀, 그리고 뇌와 같은 역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네 번째 원리는 예절인데요. 이걸 입법부와 연결했습니다. 입법부가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을 소통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언론 지혜 연결만큼이나 현실과는 좀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국회는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곳인데 예절이라니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손함,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라면요? 그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규칙, 여기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그 갈등을 파국이 아니라 합의로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토론하고 다수결 원칙을 따르면서도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결국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예절이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라는 틀 안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 그 과정의 품격, 대화의 질서, 바로 입법부가 구현해야 할 예절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법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공동체 분열을 막는 기능으로 본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드디어 이 모델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좀 논쟁적인 부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가 사랑인데 이걸 기업과 연결했어요. 네, 기업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생산해서 사람들을 풍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랑과 기업, 솔직히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업의 그 이윤 추구라는 속성이 때로는 사랑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윤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도 너무 많고요. 바로 그 연결이야말로 이 모델의 아주 도발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맥락에서 사랑은요, 어떤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줘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행위, 이렇게 정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군요.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아플 때 약을 만들어주는 제약회사, 이런 기업 활동의 본질이 결국 누군가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고 그걸 사랑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결과나 수단 대신에요.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서 사람들의 삶을 돕는다는 그 가치 생산이라는 본질에 주목한 겁니다. 와, 이 관점은 기업에게 굉장히 엄중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들의 활동이 과연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서요. 정확합니다. 이 모델은 현실의 모든 기업 활동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사랑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윤만 좇아서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면 그 기업은 사랑이라는 본질적 사명에서 벗어난 거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업에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관이라는 훨씬 높은 수준의 책무를 부여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가 기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렇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원리는 정의입니다. 이건 사법부와 연결되었는데 이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명확하고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전통적인 사법부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죠.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5가지 원리들과는 조금 다른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상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이 다른 모든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혹은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전장치요? 네. 예를 들어 기업이 사랑, 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언론, 지혜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행정부가 성실가 부패했을 때 이걸 바로잡고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사법부가 실현하는 정의인 것이죠. 다른 5개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버텨주는 최종적인 방어선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모두 연결해서 보니까 와, 하나의 유기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정의까지. 이 6가지 양심의 원리가 각각 사회의 핵심 기관들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정치, 경제, 사회라는 기능적인 구조를 양심이라는 아주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어휘로 재해석했다는 점이에요. 각 기관을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와 사명을 부여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사회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보고 각 기관이 그 인격체의 어떤 양심을 담당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관점을 빌리면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입법부는 예절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 기업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식으로요. 바로 그렇습니다. 각 기관을 평가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기준이 생기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분류놀이를 넘어서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치 선언문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 블로거가 글 마지막에 양심 분석이라는 소스 파일까지 언급한 걸 보면 이게 즉흥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더 큰 철학적 체계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양심의 원리에 따른 사회 조직 분류, 이 독특한 글 덕분에 사회를 정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 가치가 사회 시스템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지적인 자극이 되는 시도였네요. 네, 사회를 단순히 맞물려 돌아가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요. 하나의 양심을 가진 유기체로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속한 각 조직이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니까요. 이 흥미로운 자료를 공유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아주 유익한 탐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사회의 각 부분을 조금은 다른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